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리카도의 등가성 정리. 아주 자동으로 매번 출제되는 문제죠. 자, 먼저 리카도의 등가성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카도의 등가성 정리. 자, 일단 핵심 사항은 정부 지출의 크기를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론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정부 지출은 무조건 고정돼 있어야 돼요. 고정돼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부는 균형 재정을 달성을 해야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기하고 2기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서 정부는 예산 제약을 충족해야 되니까 1기의 정부 지출 있고요. 그다음에 2기의 정부 지출은 이제 1 플러스 R로 할인하고요. 그러니까 1기의 조세, 그다음에 2기의 조세도 1 플러스 R로 할인해. 그럼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사항은 뭐다? 정부 지출 크기가 일정해야 돼요. 그럼 1기의 정부 지출, 2기의 정부 지출 고정돼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현재 세금을 깎아줘 이렇게. 왜?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러면 요 식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T2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다? 현재 세금을 깎아줬어. 세금을 깎았어. 그런데 자, 어떤 상황이냐? 그런데 만약에 정부 지출은 1기의 정부 지출이 고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부 지출은 100이야. 고정돼 있는데 세금을 깎아줘 버렸어. 그럼 T1이 80이 됐어. 80이. 그러면 지금 20만큼 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족분은 어떻게 된다? 채권 발행을 통해서 메꿨다 그 얘기입니다. 메꿨어.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런데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이제 현재의 조세가 하면 미래의 조세 증가를 예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상. 그래서 국공채 발행을 지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이걸 대부분 다 미래의 조세 증가를 예상해서 대부분 저축해 버리기 때문에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의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이론의 핵심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인즈학파 이론에서는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달할 때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하는 게 조세를 증가시켜서 재원을 조달한 것보다 더 정책 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채권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1-MPC분의 1 요게 승수가 되고요. 조세를 통해서 재원 조달하게 되면 균형 재정 승수배만큼만 1 이것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생각? 얘가 누구 생각? 케인즈학파 생각이야. 그런데 이 리카도의 등가성 정리에 의하면 채권 통해 재원 조달하든 조세를 통해 재원 조달하든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정부 지출의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은 민간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더라. 그래서 자, 현재 세금을 감면하고 그 부족분을 채권을 통해서 메꿨어. 그러면 민간은 미래의 세금이 증가하겠지. 조세 증가를 예상해 갖고요. 대부분 저축해 버리는 거예요. 조세 감면 효과를 잠식해 버린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세금을 깎아줬어요. 그럼 정부 저축 있죠. T-G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니까 민간의 처분 가능 소득 Y 빼기 T 있죠. 요 녀석이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즉 커지는데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 커졌는데 그게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요. 저축해 버리는 거야. 그럼 민간 저축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다면 국내 저축, 국민 저축은 민간 저축 더하기 정부 저축인데 정부 저축 감소분만큼 민간 저축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국내 저축, 국민 저축은 불변되겠죠. 불변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자율도 불변된다. 그래서 핵심 사항은 구축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은 정부에 의해 발행된 채권을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있어. 야, 나 이거 내 채권이야 이거. 나중에 내가 받을 돈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미래의 내 세금이야. 그러니까 이걸 자산이 아닌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조세를 감면하게 되면 구축 효과를 발생시키죠. 근데 얘는 이자율이 변하지 않아. 구축 효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세고전압하니까 고전압화 맥을 이으니까 구축 효과 최대. 아니에요. 구축 효과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경제학에서 세고전압화가 다 이론이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정책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 고전압파의 어떤 그 이론으로 분류하는 것뿐이지 세 고전압파 이론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학파별로. 그래서 아무튼 어떤 정책 효과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세 고전압파 이론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지출이 고정됐다는 가정을 한 거야. 그럼 구축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만약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총수요 증가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구축 효과 발생하지 않아요. 이 자리 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고전압의 정책 무력성이 정리하고 일맥상통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보세요. 여기서 정부 저축이 감소하죠. 정부 저축 감소분 만큼 민간 저축이 증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국민 저축은 불변, 이자율 불변, 구축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이제 등장했던 시험 지문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어. 자,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 미래의 정부 지출을 축소시킬 거야. 미래의 정부 지출을 축소시킬 거란 가정하에서 현재 세금을 깎아줬어요. 그러면 미래의 조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때는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감세 정책. 자, 그러면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국민저축 감소시킨다 땡이라고요. 국민저축 불변. 자, 민간저축, 국민저축 모두 영향을 주지 아니라고요. 민간저축 증가, 국민저축 불변. 그래서 이게 뭐가 돼?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민간소비 증가시킨다 땡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민간저축 증가, 그 다음에 정부저축 감소, 국민저축 불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나와 있어요. 자,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그러면 자, 항상 장기가 움직이면 단기는 따라가요. 그래서 자, 생산함수에서 노동 자본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때 뭐 자본이 증가한다거나 자본 축적, 그다음에 또 뭐 기술 진보가 발생했다, 생산성 향상, 뭐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를 했다, 뭐 이러면 무조건 장기가 움직이죠. 장기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장기가 움직이면 단기는 무조건 따라가요. 자, 그런데 단기만 움직이는 케이스, 단기만 움직이는 케이스는 이거죠. 대표적인 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거나 노동자의 예상 물가가 상승한 거야. 그러면 단기만 움직여요. 장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 전체의 자본량이 증가했다. 단기와 장기 모두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목임금이 단기적으로 신축적이면 단기 총공급 수직이 돼버리죠. 우상향 되지 않죠. 경직적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고요. 그래서 얘는 세케인즈 학파의 임금 경직성 이론이죠. 비신축적 임금 모형이다. 자, 왜냐? 자, 물가가 상승해 보세요. 그럼 임금이 명목임금 경직적이야. 그러면 실질 임금이 떨어지겠죠.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의 고용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생산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보세요. 물가가 상승했는데 결국은 생산량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단기 총공급 곡선이 어떻게 된다? 우상향하겠죠.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그래서 명목임금이 경직적일 때 우상향하는 거예요. 신축적이면 고전압파 계열 수직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2번 틀린 진술. 자, 3번 볼게요. 자, 3번 지문. 그래서 완전 고용을 가져가는 고전압파 모형에서 확대 재정 정책은 총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땡이라고요. 총수요 곡선 자체가 변동하지 않아요. 왜? 완전 구축 효과 때문에. 자, 보세요. 자, 고전압파 같은 경우는 자,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을 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들어요. 줄죠. 그런데 이 정부 지출 증가분하고 소비 투자 감소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총수요는 변동이 없어요. 총수요 불변. 그래서 고전압파 입장에서 총수요 곡선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뭡니까? 화폐 공급뿐이 없어요. 그래서 자, 완전 고용을 가정하는 고전압파 모형에서 확대 재정치 총수요 불변, 국민소득 불변 틀렸고요. 자, 물가가 하락했을 때 실질화폐 잔고 증가로 인해서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땡이죠.
자, 이건 뭡니까? 피구 효과, 실질 잔고 효과죠. 보시면, 자, 우리 실질 잔고 효과, 물가가 하락하면, 자, 명목 자산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니까 소비자의 구매력이 올라가.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민간 소비가 증가를 한다. 민간 소비가 증가하면 총수가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얘는 물가가 변동을 했어. 물가가 변동을 했어. 물가가 만약에 하락했어. 그럼 뭐야? 총수요 곡선 상에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첫 번째 이자율 효과, 두 번째가 피구 효과, 이거죠? 그 세 번째가 경상수지 효과, 개방 경제에서 얘는 물가가 변동하는 거니까 총수요 곡선 상에 변하지. 그래서 총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진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 이제 실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말로 되는 문제예요. 쉬워요. 자, 우리 구조적 실업은 자, 노동 공급량이 수요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다. 자, 맞는 진술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조적 실업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 구조적 실업이 경제학 교재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떤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 기능, 직능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 거죠. 왜냐하면 뭐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니까 발생하는 실업 이것만 보통 구조적 실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구조적 실업이에요. 어떤 거냐? 자,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측면. 자, 뭐죠? 최저임금제. 이것도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제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실업보험제도 같은 거. 실업보험제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막 실시했을 때는 그 시점에서는 단지 어떤 거야? 그 시점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을 유발하지만 이게 장기간 고착화돼 버리면 이게 자연 실업으로 이어진다고요. 이게 구조적 실업으로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 실업은 공급량의 수요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맞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찰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은 뭡니까?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두 직장 간 마찰이 발생하는 실업이야. 마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완전 땡이죠.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다면 빨리 마찰적 실업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일자리가 지금 내가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정보가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불안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2번이 땡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제, 바로 구조적 실업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임금제도도 바로 구조적 실업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얘기야. 노동시장의 제도적 측면에 발생하는 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진술을 물어봤죠.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물가지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자, 우리는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관련된 이론적 내용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지문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 보도록 할게요. 대상 품목을 보게 되면 주요 도시 가게가 소비하는 대표적 소비자가 되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농어촌 가게가 사용하는 품목은 제외됩니다. 도시 가게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기준연도를 물가를 P0, 품목을 Q0라고 하고요. 자, 비교연도 물가를 P1, 품목을 Q1이라고 하죠. 그러면 물가 지수는 물가의 변동을 측정하는 거야. 그 기준연도 물가 대비 비교연도 물가니까 기준연도 P0 물가 대비 비교연도 물가예요. 물가인데, 자, 우리는 물가 지수는 물가의 변동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는 달라져야 되고 품목은 고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품목을 고정시켜 놔야 되는데 기준연도의 품목을 고정시킬까 비교연도의 품목을 고정시킬까.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바로 기준연도의 품목을 고정시켜 놓고 구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기준 연도의 품목 Q0, Q0 이 녀석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비자가 사는 품목에는 당연히 수입품이 매우 중요하겠죠. 수입품의 가격 변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수입품이 반영되는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밖에 없어.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는 뭐야? 수입품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경제 개방도가 높은 어떤 경제에서는 물가 변동의 측정에 적합한 물가지수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자, 물가 상승 과대평가는 문제점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2020년이 막 기준연도야. 그런데 이 기준연도는 5년마다 개편되니까 2025년도에 기준연도가 개편될 거예요. 그러면 이 5년 동안 기간 동안에 지금 뭐야? 품목은 무조건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기준연도 품목으로 고정돼 있어.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야? 물가가 상승하는 품목은 소비량이 줄었고 물가가 하락하는 품목 소비량이 증가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품목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품목으로 소비자가 소비를 대체했죠. 그 대체 가능성이 무시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품목은 소비량이 줄었으니까 가중치를 낮춰줘야 되는데 여전히 높은 가중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과대평가되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는 품목은 소비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가중치를 높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낮은 가중치, 물가 하락은 과소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신제품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 품질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자, 이제 GDP 디플레이터. 자, GDP 디플레이 대상 품목은 뭡니까? 우리 GDP에 포함되는 품목이 되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시험 문제가 제출돼요. 자, GDP 디플레이트 대상 품목은 한 나라에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중간재는 빠진다니까. 그래서 한 나라에 생산되는 모든 최종, 요것만 주의하세요. 최종 생산물. 자, 되고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GDP 디플레이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아까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의 품목을 고정시켜놓고 구했다면 GDP 디플레이터는 비교년도의 품목을 고정시켜놓고 구해요. 그러니까 품목이 매년 달라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파쇄 물가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파쇄 지수야. 그래서 아까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이렇게 Q0가 고정돼 있었다면 여기는 비교년도 Q1 이 녀석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점 볼까요? 국내에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대상이 되니까 품목이 많아지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가중치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현실의 물가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또 그런 장점이 있겠죠. 단점도 있어요. 수입품이 반영되지 못해. 수입품. GDP 디플레이터. GDP야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국산품만 포함돼요.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파쇄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매년 품목을 조정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존재를 한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이 높아진 재화 대신 가격이 낮아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한다? 반영하지 못하죠. 소비자의 대체 가능성을 무시, 물가 상승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 옳지 않은 진술이 되겠죠. 자, 2번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해서 도출되지만 GDP 디플레이트는 변하는 가중치를 사용하게 된다. 맞죠? 그러니까 뭐야?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중치가 다 고정돼 있죠. 5년 기간 동안.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니까.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는 매년 품목이 변하죠. 변화하는 가중치를 사용한다. 맞는 진술이고요. 자, 해외에서 생산되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 인상, 즉 수입품이죠. 이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GDP 디플레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는 진술이고요. 경제 내에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면 자, 화폐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렇죠. 뭐냐면 신제품은 뭐야? 품질이 좋아져. 품질이 좋아지니까 내가 동일한 화폐로 더 좋은 품질을 살 수 있으니까 화폐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CPI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상품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파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세케인 잡파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우리 세케인 잡파는 뭡니까? 그 합리적 기대를 가정을 하죠. 합리적 기대하에서도 자, 가격 변수가 경직성을 띠게 되면 정책 효과는 존재를 한다라는 게 세케인 잡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론적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세케인 잡파는 이제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죠. 중적 가격 설정 모형, 그다음에 메뉴 비용 모형, 조정 실패 모형. 그리고 조정 실패 모형에서 이제 뭐가 돼? 총수요의 외부 효과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가격 변수가 경직성을 띠고 있다. 그다음에 세케인 잡파는 이제 또 이제 그 임금 경직성 이론도 있는데 그건 일단 생략을 할게요. 임금 경직성 이론에 뭐가 있어요? 그 장기 임금 계약 모형, 또 중첩 임금 설정 모형, 효율성 임금 제도, 내부자 외부자 모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격 경직성 이론만 좀 설명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안전 정보화에서도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미래 경제 변수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 행동은 최적화 행동의 결과란 말이에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니까. 그래서 요 세케인 잡파하고 세고전 합파의 공통점이 뭐다? 전부 다 뭘 가정한다?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니까 모든 경제 주체 행동은 최적화 행동의 결과예요. 그리고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의 가격 변수는 경직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정 경쟁, 그리고 보통 불균형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가격 경직성 모형에서 이제 여기 나오죠. 가격 경직성 모형에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가격 경직성 모형이 루카스의 총 공급 함수하고 식이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여기서 이제 어떤 가정이 들어가느냐? 가격을 이제 메뉴 비용 때문에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비용이 없어서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 그래서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클수록 공급 곡선은 완만해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격이 신축적일수록 고전압파, 신축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직에 가깝죠. 가격이 경직적일수록 K인지 수평에 가깝죠. 그러면 이 중간에서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 커지면 가팔라지고 경직적 비중이 커지면 완만해진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문제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별 기업의 메뉴 비용이 작다고 해도 가격의 경직성은 유지되겠죠. 여러분들 방금도 배웠지만 세케인 잡파의 가격 경직성 이론이 메뉴 비용만 있는 게 아니야. 중첩 가격 설정 모형도 있죠. 엇갈리는 가격 조정 모형도 있고 조정 실패 모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뉴 비용이 작다고 해도 다른 요인에 대해서 가격 변수 경직성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계와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니라고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한다고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개별 생산자들은 매우 높은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완전 경쟁이다. 아니라고요. 불안정 경쟁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가격 변수가 매우 경직성을 띠니까. 그다음에 물가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물가가 신축적이 변동한다. 신축성이 커지면 AS는 거의 수직에 가까워진다니까. 그래서 가격이 경직적인 성향이 클수록 수평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의 경제성장 모형이 나왔죠. 자, 솔로의 경제성장 모형. 이건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매년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1인당 생산함수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1인당 생산함수 바꿀 때, 라지 K의 지수가 스몰 K 지수가 된다. 그래서 1인당 생산함수는, 우리는 N은, FK는 스몰 K의 0.5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반화 시켜볼게요, 한번. 자, Y는 만약에 A, 스몰 K의 0.5승이다. 0.5승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 균제 상태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균제 상태. 자, 상태의 조건은 SFK 나누기 K는 N 플러스 델타죠. 자, 기술 진보가 존재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럼 대입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S 하고요. A, K의 0.5승 나누기 K는
n 플러스 델타죠. 그러면 SA 하고요. K의 0.5승 이렇게 n은 n 플러스 델타야. 자, 그러면 요거 녀석 자리 바꾸잖아요. 그럼 K의 0.5승은 SA 나누기 n 플러스 델타죠. 그래서 균제 상태의 K는 어떻게 됩니까? 상태는 n 플러스 델타분의 SA 전체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이 지수가 0.7, 0.3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걸 적용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0.5, 0.5야. 그러면 요걸 암기해버려, 암기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인구 증가율이 커지면 1인당 자본 줄죠? 고정자본 소모율이 커지면 1인당 자본 줄잖아. 그러니까 N하고 델타는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축률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1인당 자본 증가하겠죠. 근데 A는 기술진보죠. 기술진보가 커지면 K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녀석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Y는 균제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A하고요. K 0.5승이 얘가 어떻게 돼? M 플러스 델타분의 SA죠. 그럼 뭐야? K는 M 플러스 델타분의 SA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암기로 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주어지고 단순하게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 인구 증가율이 커지면 어떻다, 저축률이 커지면 어떻다 그렇게 출제된다면 요 두 개씩을 암기해버리면 되게 쉬워요. 자, 머릿속에 지금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Y는 뭐라고? A 스몰 k의 0.5승이야.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자, K 스타는 어떻게 된다? 균제 상태에서 K 스타는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 M 플러스 델타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분모 들어가.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 고정자본 소모율이 커지면 1인당 자본이 줄니까 들어가고 저축률이 커지면 1인당 자본은 증가하니까 분자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A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리고 전체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Y 스타는 뭐다? Y 스타는. 그러니까 사실 요것만 남겨두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델타분의 SA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가 스몰 y는 자, 얘는 뭐라고? 스몰 k의 0.5승이니까 A가 지금 1인 케이스야. 1인 케이스니까 자, K는 어떻게 될까? K 스타는 자, 지금 인구 증가율은 지금 뭐야? 1%, 감가상각률은 4% 나와 있죠. 한계 소비상의 0.7이야. 한계 소비상의 0.7이라는 얘기는 저축률은 0.3이라는 뜻 아닙니까? 30%니까. 자, 그러면 그걸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인구 증가율 0.011%, 감가상각률. 자, 이렇게 소수점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뭐야?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100분위로 씁시다. 어차피 분자분모 다 100분위로 쓰면 다 나눠지니까. 그럼 인구 증가율 1%, 감가상각률 뭐야? 4%. 오케이?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저축률 30%니까 또 0.3 하면 안 돼. 30%니까 30%로 이렇게 30% 이렇게 하게 되죠. 30. 그다음에 뭐 A는 있어 없어? A는 1이잖아. 1. 요거죠. 그럼 얘가 이거의 제곱이야. 그럼 5분의 30. 30의 제곱이야. 5분의 30이 뭡니까? 6이죠. 66, 36이 되는 거야. K스타는. 그쵸? 그죠? Y스타는? 뭐야? 요거에 루트니까 6이죠. 6. 루트 36. 6이 되는 거야. 6. 이거죠. 6. 그래서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 1인당 자본량은 36입니다. 틀렸고요. 1인당 소득이 6이죠. 그 다음 1인당 소비 볼까요? 자, 1인당 소비. 1인당 소비는 총 생산량에서 어떻게 된다? 저축률 곱하기 이거 1인당 저축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1-S Y죠. 그러면 이게 소비 성향이니까 소비성이 0.7이죠. 그럼 0.7 곱하기 뭐야? 소득이 6이죠. 6, 7은 40이니까 4.2가 되겠죠. 1인당 소비는 5다. 땡 틀렸고요. 자, 황금률. 자, 황금률에서 1인당 자본량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자, 우리 황금률은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으로. 자, 정석으로.
황금률 조건 F 프라임 K는 M 플러스 델타. 여기 황금률 조건이죠?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얘가 미분하게 되면 자 0.5 K에 마이너스 0.5죠. 자 이거죠? 요게 이제 M 플러스 델타야. M 플러스 델타. 그럼 뭐야? 0.05가 되겠죠. 0.05. 그러면 0.5 K에 0.5 승분의 1. 얘가 0.05니까 자 K의 0.5승은 뭐가 돼?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골든룰 수준의 자본량은 100이 되겠죠.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은 10이다. 땡 틀렸죠. 100이죠. 100. 그래서 자 그리고 황금률 수준에서 1인당 소비량 물어봤죠. 1인당 소비량은 자 황금률 수준에서 1인당 소비는 자 물어봤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이 자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 자 뭐냐?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황금률 수준에서 1인당 자본량을 열심히 도출했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 제가 황금률을 달성하려면 저축률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저축률은 요 자본의 지수 요게 50%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풀 필요가 없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이것도 하는 거 여기다가 요 식에다 대입하는 거 요 식에다가 그러면 자 이런 자 보세요. 1인당 요거예요. 골든룰이야. 그러니까 M 플러스 델타분의 SA의 전체 제곱인데 자 M 플러스 델타가 이거 퍼센트로 할게요. 그러니까 5죠. 5고 그럼 저축률이 뭐가 돼야 돼? 저축률이 50%가 돼야 돼. 황금률 달성하려면. 요건 뭐야? 여기서 저축률 아까 이거 30%가 되는 게 아니라 50%가 돼야 황금률 달성하니까 50%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A는 뭡니까? A는 1이잖아 지금. 1이니까 이거의 제곱이야. 바로 튀어나오죠. 10의 제곱 바로 튀어나온다. 100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 암기해 두시면 얼마나 편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황금률 수준의 1인당 소비량도 바로 튀어나오죠. 자,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돼? 황금률의 1인당 소득이. 소득은 여기가 루트 100이니까 1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황금률을 달성하려면 내가 뭐야? 저축률이 50% 돼야 돼. 그러면 10에서 절반을 저축할 거 아닙니까? 그 1인당 소득 5겠죠. 5. 요게 맞네. 요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야?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뭐야? 뭔가를 요런 거 하나 제대로 암기해 놓으시면 빨리빨리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두 가지 정리할게요. 뭐라고? 황금률을 달성하려면 저축률은 50%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의 지수가 똑같아. 0.5다. 그러면 최적의 자본량과 최적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 요 두 개만 암기해 두시고 적용해서 푸시면 우리는 빨리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